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 2차 시험의 경영과학 과목입니다. 저는 경영지도사 또 기술지도사 최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트로 소개, 그 다음에 1장 경영과학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영지도사의 생산관리 분야 시험은 이렇게 생산관리 과목, 품질경영, 경영과학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산관리 분야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경영과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경영과학이 어려운 과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연도에 31회 때 2016년도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이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만은 딱 요때 한번 이런 데이터를 내놨어요. 이 데이터 이전에 사실 제가 2007년부터 경영지도사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제 경영지도사 강의를 해보면 또는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경영과학이 의외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경영과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수험생들의 대다수가 과거에 경영과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경영지도사의 생산관리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가 다 그 학창 시절에 뭐 경영학과 또는 뭐 산업공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경영지도사의 생산관리 분야는 제일 경영지도사가 제일 이 학부 때 과로 제일 맞다면 아마 경영학과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생산관리 분야도 역시 경영학과 또는 산업공학과가 제일 비슷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생산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마케팅 분야, 인사 분야, 재무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여하튼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배우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때 데이터에 의하면 합격자들 보면 생산관리가 한 60.8점, 품질경영이 63.92점, 경영과학이 63점. 따라서 합격자 기준 하게 되면 경영과학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어렵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합격자 기준 하게 되면요. 불합격자는 세 과목 다 평균이 한 45점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시험 접수만 해놓고 그냥 시험 공부 한 번도 안 해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불합격자, 응시자 전체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보면요. 이렇게 이 응시자 전체는 뭡니까? 합격자, 불합격자 다 평균한 거죠. 그죠? 다 평균한 건데, 경영과학 과목이 더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인 경영과학 관련된 서적들, 경영과학 서적들, 시중에 서점에 가면 대충 몇 개만 찾아도 수십 권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경영과학 서적의 목차 구성입니다. 경영과학 개요. 이거는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죠. 선형계획 모형, 쌍대 이론, 선형계획 모형의 응용, 수성 문제, 할당 문제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분석한 관연도 지난 10여 년간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출제 빈도수가 경영과학 개요에서 요만큼, 또 선형계획, 또 심플렉스 해법, 민감도 등이 요만큼, 수성 문제, 할당 문제가 요만큼. 그런데 가만히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분석이라는 분이 이만큼이 출제가 되었었네요. 기타는 빼겠습니다. 과거에 이 기출문제 복원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건 뺄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사결정 분석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이 선형계획법, 그 다음이 수성 문제, 할당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퍼트 CPM. 자, 그런데 이 경영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 전공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 둘, 셋, 4개 분야, 그죠? 예. 선형계획법, 수성문제, 할당문제, 퍼트 CPM, 의사결정. 여러분께서 하나, 둘, 셋, 4개를 각각, 이거를 한 챕터라고 볼게요. 그죠? 한 과목이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4개를 공부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투입되는 시간.
그야말로 가성비를 보겠습니다. 가성비. 즉 여러분께서 그죠? 가성비. 뭐 사실 가성비라는 것이 가격 대 성비라고 하는 건데 제가 차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는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수험 시간, 그리고 실제 출제를 해서 시험 점수를 받았거나 또는 이렇게 관연도 출제 비중, 그죠? 출제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가령 설령 어떻습니까? 이거 배우는 네 가지가 배우는 시간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투입된 시간이 뭐 가령 이거 10시간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배우는 데 들어가는 투입 시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분석이 가장 여러분께서 득점을 할 확률이 높네요. 설상가상, 이럴 때 설상가상이 아니죠. 금상첨화라 할까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10시간 비유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전형기획법을 배우는데 10시간이 소요된다면요. 수학문제, 할당 문제는 대략 한 7시간 정도. 퍼트 CPM은 한 5-6시간 정도. 의사결정 분석은 3시간 정도면 됩니다. 2-3시간 정도면 돼요. 그렇게까지 따지게 되면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의사결정 분석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퍼트 CPM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대기행렬 모형이요. 사실 요것들은 배우는데 어찌 보면 요것들은요. 덧셈 뺄셈 산수입니다. 산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 문제와 할당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눠보게 되면 대략 한 요만큼 정도가 수학 문제고요. 요만큼 정도가 할당 문제예요. 할당 문제만 놓고 보겠습니다. 할당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데 한 2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목차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관연도 출제 비중을 보겠습니다. 특히나 의사결정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22회부터 이때까지 출제 안 된 적이 있긴 있네요. 딱 한번 2013년 28회 때, 2015년 30회 때 관연도 중에 엄제는 60점이 나왔네요. 와, 관연도 중에 의사결정 분석은 출제 안 된 적이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빈출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형계획법. 그 다음 마커브 연쇄 모형. 그 다음 대기행렬. 그 다음 퍼트 CPM 등등이요. 자, 그래서 본 교재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제 빈도수. 두 번째, 여러분께서 공부하는데 편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부터. 세 번째, 간혹 가다 보면 요건 그래도 좀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수험이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 순으로 묶어놨습니다. 동적 계획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요, 다른 거고 관련 없이도 얘만 갖고도 따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놨고요. 그런데 출제 빈도수는 이렇지만요, 아마도 이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죠? 그 다음에 요것들은 단타로, 그죠? 단타로 공부하면 됩니다. 예. 요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이렇게 들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선형계획 이런 문제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우선 관연도 출제 비중을 이렇게 세워봤고요. 요걸 참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하기 좋게 공부하기 좋게 목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과학 개요는 제일 먼저 배워야죠. 그건 할 수 없죠, 그죠?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배우기 제일 쉬운 의사결정 분석, 퍼트 CPM, 대기행렬, 할당 문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사실 여기까지는요, 그죠? 여기까지는 덧셈 뺄셈이에요, 사실. 대기행렬 문제에서 살짝, 정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잠깐, 확률이 간단하게 쓰이네요. 하지만 여하튼 6장까지는 덧셈 뺄셈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선형계획법도 있지 않습니까? 선형계획 모형 수립하고, 그게 선형계획법은 크게 보면 출제를 나누어 보게 되면, 그죠? 잠깐 볼게요. 요걸 또 나눠 보게 되면, 우선, 선형계획 모형 수립하는 거. 두 번째, 도시법, 도해법 갖고 푸는 거. 세 번째, 민감도 분석. 네 번째, 심플렉스 해법. 다섯 번째, 쌍대 문제. 그 다음에 잠재 가격.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출제 빈도 수대로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자, 심플렉스 해법은요, 과거에 딱 한 번 출제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냐고요? 언젠가, 한 번 30점짜리가 하나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모형 수립하고 도해법은요? 그럼 민감도까지는요? 이 세 개를 다 합쳐도요, 심플렉스 해법 하나 배우는 시간에 반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본 교과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6장까지 정도만 공부하셔도요, 50점 이상은 충분히, 55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관연도 이거에 비추어 보게 되면 관연도 이거를 비추어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전체 한 55% 정도,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거의 한 60% 이상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그죠? 게임 이론도 보시게 되면, 게임도 보면 이렇게, 관연도 2007년부터 22회부터 33회까지가 11년이네요. 11년 중에 4번. 그런데 의사결정은 11번 중에 2번 빠졌네요. 퍼트 CPM은요, 11번 중에 6번. 그죠? 5번. 그래서 이거를 기준하고 또 여기를 기준하고 또 선형계획법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형계획, 그다음에 모형수립, 그다음에 도시법 등등 나눠보니 그러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7장까지만 공부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오히려 고득점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그 정의 난 바빠서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만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하튼 본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수험 시간을 최소화해주고 여러분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또 경영과학 절대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해드릴 겁니다. 또 하나, 의사결정 분석, 퍼트 CPM, 대기연결, 할당 문제 이 네 가지는요, 간혹 가다 보면 생뚱맞게도 생산관리 과목에도 출제가 돼요. 결코 이 문제들이 생산관리 과목에 출제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보면 퍼트 CPM 문제를 품질경영 과목에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품질경영 과목에 출제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하튼 또한 여기만 이렇게까지만 해놔도요, 그죠? 의사결정, 퍼트 CPM, 대기행렬, 할당 문제 네 가지만 제대로 공부해 두시면 관련된 시험들, 우리 경영지수와 유사한 시험들 많이 있죠. 그런 시험들에서도 아주 자주 되고 출제되고 빈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포커싱을 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본 교과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그리고 고득점, 쉽게 그리고 고득점, 즉 가성비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각 장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했어요. 각 장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각 장의 이제 본강하고요. 그 다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예제 저희 경영주사 수험을 위한 강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관연도 기출문제만큼 좋은 예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각 장의 내용 한 다음에는 끄트머리에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가 한두 문제 아니고 여러 문제인 경우는 기출문제 이력,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 출제됐다, 그런 거 보니까 어떻다 그 다음에 각각 문제가 보니까 요 문제는 어떤 문제다, 요 문제는 어떤 문제다라고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경영조사 33회 그리고 경영과학이라고 꼭 썼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가끔 이런 문제들은요,
생산관리 과목이라든지 품질 경영 과목에도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명을 꼭 써줬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다음 이거 보면 대충 아실 거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기출 문제가 이제 관련도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중복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중에 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화면으로 풀어드리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뭐 중복되고 그런 것도 생략하기도 할 거고요. 자, 그다음 필요한 경우 이제 보충 학습 또는 참고 넣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인트로 마쳤고요. 이제 제 1장 경영과학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영이 뭐라고 할까요? 경영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입니다. 매 순간 의사결정의 연속이 경영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영과학 또는 생산관리 측면에서 경영을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효과, 즉 성과를 창출하여 가치를 부과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또는 뭐 1978년 노벨 경제학 수상한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경영은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여하튼 경영은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경영과학이 뭐 하는 과목이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해결하기보다도 해결을 위한 방법 등 도구,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경영자가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걸 도와주는 것이 경영과학입니다. 비슷한 과목이요. 뭐 경영과학 OR, 작전, 오퍼레이션 리서치, 작전 연구, 뭐 운영 연구, 경영 연구, 의사결정 과학, 또 뭐 계량 경영학, 뭐 시스템 분석 등등이 경영과학이라는 과목과 좀 비스무리한 겁니다. 특히 뭐 OR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요. MS 경영과학 OR은 자 언제 나왔나요? 뭐 요거 정도는 뭐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과학적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경영과학이 나올게요. 특히 경영과학의 시초, 뭐 태초는 과거의 전쟁 중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영국군에서는 레이더를 어떻게 잘 운용을 해야 되는가, 또는 뭐 미국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잠수함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어뢰를 실어야 되는데. 뭐 어뢰도 아마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요, 그죠? 예, 성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저기 포탄도 그죠? 박격 포탄 있고 60mm 있고 80mm 있고 그런 것처럼 뭐 어뢰도 뭐 단거리 있고 뭐 길게 나가는 거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잠수함 그 좁은 공간에 잠수함에 어뢰를 싣는데 몇 발을 실어야 가장 좋을까? 이게 이제 아마도 어뢰도 이제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군수물자 수송 문제. 여기서 물건을 실어서 여기 나르는데 배 한 척에 어떻습니까? 어떤 배에는 뭐 탄약만 싣고 어떤 배에는 식량만 싣고 그게 나을까? 아니면 뭐 탄약과 식량을 몇 대 몇으로. 왜냐하면 가다가 만약에 한 척이 이제 침몰하면 어떻습니까? 탄약 실은 배가 침몰하면 탄약이 전부 다 없어지고 뭐 그래서 그런 등등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전 연구 또는 뭐 운영 연구 그래가지고 영문으로는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영과학이라는 과목을 O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태초는 여기입니다.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군에서 활동하던 이런 그 OR 전문가들이 이것들이 이제 그 기업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대기 행렬 이론이라든지 등등, 뭐 시뮬레이션, 재고 관리 문제 등등으로 발전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주로 경영 분야에 많이 쓰이니까 공장을 경영한다든지 그래서 경영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작전연구 OR 또는 경영과학 MS 이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과학 그래놓고 실제 영문명은 OR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뭐 MS MS/OR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OR 그래놓고 또 MS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두 가지는 지금은 이제 같은 뭐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여하튼. 자, 경영과학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학적 방법 그리고 계량적 분석 방법을 합니다. 자, 경영과학을 적용하는 데의 특징은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어프로치. 시스템 어프로치가 뭡니까? 한 부분의 성과가 아닌 전체 시스템 성과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고가 많은 게 좋은가요? 재고가 적은 게 좋은가요? 예, 보겠습니다. 영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 없어 못 팔았어요. 예. 또 물건이 없으면 못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딱 한 가지 종류만 물건을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령 요것도 팔고 요것도 여러 가지 다 품종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요거 찾고 어떤 사람은 요거 찾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근데 또 이 영업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주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 재고 창고에 재고가 넉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재고관리 부서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재고의 양이 우리 회사 전 자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 커져요. 그리고 또 그중에 어떤 재고는 오래돼가지고 진부화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 같은 상해서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고관리부서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이거 재고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냐, 안 된다.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한가요? 영업사원이 물건이 없으면 못 파는, 즉 결품 또는 품절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서비스율이 100%이다. 그러니까 품절 또는 결품률이 0%라는 얘기는 서비스율이 100%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서비스를 100%로 하겠다. 그러면 재고가 무한대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서비스율을 낮추겠다. 그러면 재고가 적어도 되는데 가장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서비스율도 적정 수준 돼야 되고 재고도 적정 수준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의 성과가 아닌 전체의 성과를 하는 것이 시스템 어프로치인데, 경영과학은 시스템 어프로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정량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겁니다. 내일 비 온다 안 온다가 아니고요. 내일 비 올 확률이 40%입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62%입니다. 또는 이 설비를 사게 되면 내년도에 만약에 그 시장이 수요가 좋아지면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량적 숫자로 정량적으로 시스템 어프로치 정량적. 자, 그다음에 경영과학의 접근 방법의 특징은요, 과학적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에서는 문제 정리하고 자료 수집하고 가설 검정, 결과 분석, 결론 이렇게 하죠. 과학적 방법이고요. 물론 이걸 그대로 우리는 통계적 방법이라 해도 되죠. 통계도 이렇게 따르니까요. 문제가 뭔지 자료 수집하고 가설 설정하고 가설 검증하고 결과 분석하고 결론 내리죠. 경영과학도 똑같습니다. 의사결정 문제가 뭔지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학적 모형, 그다음에 수학적 모형의 해외 도출. 우리는 여기에 다르네요. 그죠? 수학적 모형의 그러니까 결과, 해법과 타당성 검토하고 해외 적용을 하고. 그래서 경영과학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자, 경영과학의 또 특징. 첫 번째는 과학적 방법. 두 번째는 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 누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과학의 결과, 즉 솔루션. 결과는 숫자, 즉 정량적으로 파악합니다. 자, 경영과학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셨죠? 그죠? 예. 문제가 뭐야?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죠. 예. 그 다음, 정보의 수집, 분석, 수학적 모형 작성하고 해외 도출하고요. 모형의 최적희 타당 검토하고 해외 실행하고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은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를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요, 문제의 지문이 정말로 한 이만큼 정도, 그죠? 거의 예를 들어 저희 화면을 치면은 거의 이 한 페이지 이 정도를 될 정도로 문제의 지문이 많아요. 그 문제를 잘 읽어봐야 거기서 얘가 문제가 뭔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요 근래 문제들은요, 이것까지를 요구해요. 다만 이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시험지에서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예를 들어서 그 지문 안에 싹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수학적 모형 작성하라 그러고 이렇게 요거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새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숙지해 두십시오. 자,
경영과학에서 이제 모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모형. 그렇죠? 모형. 이거 과거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모형, 모델. 한마디로 말하면 마네킹이 하나의 모형이네요. 또는 우리가 이제 패션 모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모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모델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저거 참 이쁘다. 나도 사고 싶어. 어떻습니까? 마네킹 어떻습니까? 옷을 그냥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보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저뿐만 여러분들도 이제 옷을 사러 백화점 또 옷가게 가시잖아요. 항상 보면 마네킹이 입혀놓은 옷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마네킹은 정말 딱 제일 이쁜 그죠? 정말 이 눈길을 끌만한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네킹이 입어서 제일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마네킹. 자, 모델. 실제 세계 특정 현상 또 실제 시스템을 단순화하거나 추상화한 것. 문제 해결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도. 모형입니다. 지도가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알지요? 물어서.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지?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만큼 쭉 가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돼. 등등 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보여주면 딱 지도가 이렇게 길이 나 있어. 어떻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제 모형의 개념 그렇게 알아두셨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유형, 언어 모형. 우리 경영과학에서는 안 쓰지만요. 시, 드라마, 대본 등등이 이제 언어 모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어 모형. 우리 경영과학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예. 근데 안 쓰지만 이제 경영과학에서도 필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선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시험 지문은 다 이제 글로 써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또는 실제 여러분께서 컨설턴트로서 기업에 가게 되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뷰입니다. 면접. 대화를 통해서 사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등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라고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경영과학 과목에서는 이제 쓰이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컨설턴트로서 또는 수험생으로서는 이거는 본 과목 범위 바뀌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물리적 모형입니다. 상사 모형, 형상 모형. 형상 모형은 뭡니까? 모형 항공기, 마네킹 등등입니다. 사진, 또 평면의 그림 등등요. 상사 모형, 실제 시스템과 비슷한 외관을 지니지는 않지만 물리적 특성 실제 시스템과 비슷하게 해놓은 거입니다. 도면, 조직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물리적 모형에 상사 모형이 있고 형상 모형이 있다. 잘 설명 안 되시죠? 형상 모형, 모형 항공기, 마네킹, 상사 모형, 도면, 조직도 이런 게 상사 모형입니다. 자, 그다음 도식 모형, 도표, 조립 공정도, 공정 분석도 등. 우리 생산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조립 공정도 공정 분석표, 또 그래프 모형, 꺾은 선 그래프라든지 관리도 등등. 관리도가 뭡니까? 관리도 역시도 현재 우리 공정의 관리 상태를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는 공정을 관리도로 그러면 이 관리도를 보면 공정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식 모형, 그래프, 그죠? 그래프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적 모형, 이제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경영과학에서 사용하는 모형 중에 가장 추상적 모형으로 현실 상황이나 실제 시스템의 적용 및 특성을 수식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 있죠? Y는 A 플러스 BX 수학적 모형입니다. Y가 결과값이에요. 그죠? 이런 성질에 의해서 X가 어떨 때 Y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관계를 A와 B가 알려줍니다. 자, 이것이 수학적 모형이에요. 수학적 모형 중에 하나가 또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많이 그렸던 그래프의 그래프 함수 그런 것이 수학적 모형입니다. 자, 이것도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영과학의 의사결정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그러면 요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경영과학에서는 모형이 뭡니까? 그리고 모형의 유형을 쓰십시오.
그러면 모형에는 이런 거다. 언어 모형, 물리적 모형, 도식 모형, 수학적 모형이 있다. 그리고 언어 모형에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 대본이 언어 모형이다. 물리적 모형에는 상사 모형은 조직도, 형상 모형은 마네킹, 도식 모형에서는 관리도, 시계열 그래프, 그다음에 조립 공정도 등등이다. 자, 이제 수학적 모형입니다. 아주 요거는 좀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규범적 모형, 기술적 모형, 확정적 모형, 확률적 모형, 정태적, 동태적 모형, 분석적 모형, 수치적 모형 등등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뭐 각각 뭐 완전하게 분리된 건 아니고요. 어떤 모델은 규범적 모델이고 확정적이고 수치적 모델이고 분석적 모델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규범. 그 최적화 또는 이제 그 분석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사결정은 이래야 된다. 규범. 마치 우리가 규범이라는 게 뭐죠? 뭐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서의 규범 그러면 직장인은 이래야 된다. 뭐 기본적인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몇 시에 지각하지 말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등등등등. 뭐 근무 시간 중에는 뭐 깔끔하게 넥타이를 매고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처럼 규범. 즉 의사결정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의 규범은 뭐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바른 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 규범인 것처럼 규범적 모형은 의사결정이 이렇게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 뭐 선형계획 모형, 수성 모형, 정수계획 모형, 뭐 네트워크 모형 등등이 규범적 모형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들을 쭉 이렇게 써놓고요. 이 모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선형계획은 규범적 모형이다. 또는 대기행렬 모형은 기술적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기술 그러니까 자꾸 테크니컬인데 테크니컬이 아닙니다. 그 기술적 모형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때요? 저는 설명적 모형, 그 데스크립티브 모델.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술, 즉 설명. 여러분 그냥 저도 자꾸 이제 그 제약이 있는 것이 어떤 이런 단어 같은 거를 제 혼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저걸 기술적 모형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뭐 여러분께 설명이라고 쓰세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모형입니다. 뭐 시뮬레이션 모형, 대기 행렬 모형 등등이 이 설명형 모형의 하나입니다. 확정, 확률, 정태, 동태. 확정, 확률. 확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래의 수요에 대해서 확정이다, 또 확률적이다. 뭐 미래의 수요가 그죠? 확정, 확률. 확률은 뭡니까? 이 확정적인 거, 그죠? 이거는 정말 내일 또는 다음 달에 뭐 언제 반드시 일어나. 이런 확정적인 거, 그죠? 미래에 대한 정보가 확실. 그리고 수학적 모형의 확률 변수가 뭡니까? 오락가락 하는 게 없는 거죠. 확정적인 거예요, 그죠? 자, 확정적 모형. 예를 들어서 뭐 선형 계획 모형이라든지 확정적 제곱 모형. 우리 생산관에서 배운 EOQ 모형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죠? EOQ 모형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수요는 확정적이다. 확정. 일때 쓰는 모형이 EOQ 모형입니다. 그 다음, 확률적 모형. 미래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 확률 변수가 포함된 모형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이론, 대기 행렬 모형 등등이 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확정적, 확률적 요거는 이제 확실하냐, 불확실하니까 확률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확실하냐 차이고요. 이번에 정태적, 그다음에 동태적. 그 정태적 모형은 이 시간적 변화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이 정태적 모형입니다. 동태적인 모형은 동태,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저 친구가 좀 수상해, 그죠? 이상해. 저 친구의 동태 좀 잘 살펴봐. 뭡니까? 저 친구가 아침엔 뭐 하는지, 점심엔 뭐 하는지, 저녁엔 뭐 하는지, 저 친구의, 그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죠? 그래서 동태는 뭡니까? 동태적, 움직일 동작. 동태적 모형은 시간의 변화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확률 과정을 포함한 동태적 모형의 해는 분석적 방법을 못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적이고 동태적이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그 수치, 최적화를 도출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학적 공식, 수학 공식, 예, 이런 걸 쓰는 게 쉽게 말하면 수학적 모형, 분석적 모형입니다. 그 다음 수치적 모형. 최적화를 도출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분석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 분석적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뭐 최적화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수학적 모형이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이 수치적 모형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수학적 모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 목적 함수. 결과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의사결정 문제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함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고를 많이 가는 게 좋습니까? 적게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제고는 크게 보면 제고 유지 비용이 들겠네요. 그죠? 제고 유지 비용. 제고가 없으면 제고 유지 비용이 없어요. 제고가 이만큼 있으면 제고 유지 비용이 이만큼 있습니다. 제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제고의 양과 제고 유지 비용은 직선이라고 가정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제고의 양은 뭐 Q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거를 Q라고 그러고 이거를 비용, 그죠? 비용, 돈, 코스트. 예. 라고 한다면 제고 유지 비용은 제고가 적을 때는 없어요. 제고가 많으면 많을 때. 그래서 제고 유지 비용. 또 하나 드는 게 뭐죠? 주문 비용.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오픈 마켓, 즉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펜 한 자루 사보셨습니까? 어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펜 한 자루 1,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원이면 어떻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볼펜 한 자루만 주문하면 주문비가 더 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하는데 배송비가 뭐 3,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볼펜 하나 1,000원, 근데 배송비 3,000원. 그럼 결국은 저는 볼펜 한 자루에 4,000원 주고 사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주문 비용은 이제 주문한 데 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팩스를 보내야 돼. 근데 팩스 한 장 보내는데 1,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문한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배송비 등등이 다 주문 비용입니다. 주문 비용은 어떻죠? 주문 비용은 조금 주문한 것보다 만약에 이때 주문하면 거의 뭐 한 5,000원 되겠죠. 근데 10개 단위 주문하게 되면요. 그죠? 예, 또는 뭐 100개 단위로 주문하면 많이 주문하면. 그래서 주문 비용은 많이 주문하면 주문할수록 이렇게 그죠? 됩니다. 자, 재고 관리에서 총 비용은 뭐죠? 이 두 개의 비용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요 비용과 요 비용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아이고, 그림이 좀 그러네. 그죠? 예, 그림이 조금 잠깐만요. 이렇게. 예. 자, 이때는 수량을 이만큼 하게 되면 재고 주문 비용은 싼데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둘 합치니까 이만큼이고요. 여하튼 요건 뭐죠? 요거 두 개 다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총 비용이 제일 저렴할 때가 언제죠? 예,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총 비용이 제일 저렴할 때가 어디죠? 잠깐만요. 예, 바로 요 점입니다. 그죠? 아이고, 그림이 또 이상하네요. 여하튼 이해해 주세요. 예, 이렇게. 예. 총 비용이 제일 저렴할 때는 바로 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주문할 때, 그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개씩 주문하는 것보다는 뭐 요 정도 수량. 또 10,000개씩 주문하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예, 요만큼 주문하기 제일 좋겠다. 이게 경제적 주문량이다. 그래서 EOQ, Economical Order Quantity, 그러니까 경제적 주문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결정 배수는 뭐죠? 결정 배수. 목적 함수는 뭐죠? 목적은 뭐죠? 총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목적 함수의 값은 뭐죠? 총 재고 비용. 목적은 총 재고 비용의 최소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죠? EOQ, 예, Q, 그죠? 최적 요거 Q, 그죠? EOQ, 요 량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제약식은 뭐죠? 제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제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 번에
제가 볼펜은 뭐 하나만 좀 하나 또는 두 개, 한 개, 두 개 단위로 주문해야지 0.5개는 못 하잖아요. 17.4개 이렇게 주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이 제약 변수입니다. 자, 의사결정 문제의 대안에 수를 제한한 사항으로 함수를 나타냅니다. 결정 변수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뭘 결정해야 됩니까? 그죠? 의사결정 과정은 통제 가능한 변수. 즉, EOQ 모형에서는 EOQ, 그죠? 경제적 주문량. 그다음 종속 변수, 독립 변수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 플러스 bx라고 한다면 이게 종속 변수잖아. 이게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 독립 변수 이게 종속 변수. 또는 이게 원인 변수. 원인 이게 결과 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종속 변수 얘기했고요. 외생 변수, 시스템 외부의 그 값을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 외생 변수죠. 네, 외생 변수. 그다음 매개 변수, 함수의 변수를 간의 상호관계를 조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상수와 무작위 매개 변수가 있고요. 상수인 경우도 있고 무작위 매개 변수인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y는 a 플러스 bx 한다면 거기서 a가 상수, 그죠? 또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형화. 모형을 어떻게 만들죠?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그럼 이거를 추상화 또는 단순화해야 됩니다. 정성적 부분 유보하고 비계량적 요소 해서 모형 구축해야 됩니다. 수학적 모형으로, 그죠? 수학적 모형을 구축한 다음에 결과, 솔루션 찾고요. 이 솔루션을 또 문제에 다시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와 해법은, 그죠? 문제와 모형은, 실제와 모형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상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추상화, 단순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추상화, 단순화한 다음 수치 기호등을 이용해 실제 시스템 행동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을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요거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모형이 맞아요? 이게 타당합니까? 실제 시스템을 반영한 건 타당한지. 타당성이 뭐죠? 타당성이 높다, 타당성이 낮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한테 토익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타당하지 않죠. 토익 시험은 사실 영어 능력을 보는 거지 여러분의 IQ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IQ 중에서 숫자, 수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 문제를 이만큼 주고 여러분한테 테스트 해봤어요. 어떤 분은 100점, 어떤 분은 60점, 어떤 분은 40점. 특히 여러분의 암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암산 문제를 이만큼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암산 잘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암산 문제를 줬다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즉, 타당성은 모형이 실제 문제와 닮았느냐. 또 이 모형대로 하면 실제 문제가 맞나. 그게 타당성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본다면 타당성 있는 거예요. 자, 결과 예측하고요. 모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대안의 예측 결과를 예측합니다. 자, 모형의 유효성 쓸모 있는 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모형의 수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모형화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코 경영과학 과목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득점 잠깐 앞에 보겠습니다. 득점, 그죠? 이때 보겠습니다. 물론 2016년도 이랬지만 뭐 다소 변동은 있지만 경영과학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를 적게 받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이 강의는요, 가성비, 즉 공부하는 데 드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점수, 이 목표대로 했습니다. 의사결정 분석 배우는데 점수는 이만큼 나오지만요, 의사결정 분석 배우는데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요, 경영과학 충분하게 50점 이상 되고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70점 이상 되시고요. 자, 그리고 특히 요거는 의사결정 분석 퍼트시피언 대기행렬 할당 문제는 경영과학 과목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과목이라든지 등등 여타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지도서 취득 이후 또 취득하면서
다른 그 또 유사 자격증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이것만 해두셔도요, 그죠? 이렇게만 해두셔도 아주 충분하게 소화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1차 목표, 이거 2차 목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요, 예, 시간이, 그죠? 예, 뭐 가령 10시간, 10시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런데 이 10시간이 배점으로는 거의 50% 차지하고요. 여기에 거의 약 한 30% 차지하고요. 여기에 20% 차지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세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시간을 들인다 해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본 과정의 특징이요. 기출문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통적인 그 경영과학 교재 가지고 저희 경영지도사를 공부하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절대 경영지도사는 그 컴퓨터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컴퓨터를 써야만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계산기는 거의 어려운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행렬 모형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MM2 또는 MM3, 즉 서버의 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거를 만약에 어떤 문제를 계산해라,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선형계획 모형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결정 변수가 3개, 4개, 5개 되는 경우 출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절대 경영과학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저희는 다루고 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경영과학 어렵지 않게 충분하게 고득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경영지도사 요 강의는 정말 남들 다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영과학을 매우 쉽게 또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본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